잠깐! 여러분, 수업 시간 준비물 챙겼죠? 선생님 지금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지? 뭐 필요하지? 필기노트 필기구, 기출문제, 프린트, 그 다음에 수업교재. 꼭 챙겨오세요. 아직 안 챙겼다면, 오로지 출석 체크만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다면 안 돼. 지금 당장 수업 시간 준비물 챙겨서 딱 앉으세요. Right now.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와 시민의 윤리를 배우고 있고, 첫 번째 국가의 역할과 의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세 번째 시민 불복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 단원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2학기 국가의 역할과 의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습을 한번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 동양의 관점을 배웠어요. 유교의 공자와 맹자, 그리고 묵자, 그리고 한비자, 정약용은 과연 국가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인가, 국가의 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특히 우리 유교의 맹자 같은 경우에는 왕도 정치 얘기하고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얘기하고 항산항심 얘기했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서양의 관점으로 들어와서 공리주의의 밀, 자유를 중시했던 그가 쓴 책 자유론에서는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돼. 하지만 무제한의 자유? 아니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롤스는 국가의 역할은 뭡니까? 정의의 원칙을 실현해야 돼요. 우리 롤스의 정의의 원칙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차등의 원칙. 세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 이 원칙들을 실현하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되게 중요한 사회계약론으로 들어가서 사회계약론의 학자 누구 3명? 홉스, 로크, 루소가 있었죠. 이 3명의 학자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홉스를 배웠어요. 홉스는 인간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 악해? 악하죠. 악한 성악설의 관점에서 홉스는 다른 사회계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서를 얘기할 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자연 상태를 상정했습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만만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래서 평화 상태다 아니면 전쟁 상태다? 전쟁 상태다. 이기적인 인간들은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홉스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계약론의 두 번째, 세 번째 마무리가 되겠네요. 로크와 루소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회계약론의 두 번째 철학 사상가 로크를 보도록 할게요. 로크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은 태어날 때 하얀 종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흰 종이. 흰 종이 같은 경우에는 흰 종이에 빨간색 물감을 막 이렇게 칠하면 빨간 종이가 될 수도 있고, 파란 물감을 막 칠하면 파란 종이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흰색 종이는 정말 다양한 색깔로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얀 백지인 상태로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다. 앞서 우리 홉스는 인간은 아예 딱 정해져서 태어나죠. 이기적인 욕구, 자기 자신만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본 홉스와는 좀 달라요. 로크는 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아. 하얀 종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홉스와는 달리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생활과 윤리에서 사회계약론자 중에 굳이 더 중요한 사람을 뽑자면 바로 로크입니다. 중요하게 핵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도 마찬가지 홉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가 존재합니다. 홉스나 로크나 루소 모두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마니가 자다가 깨갖고 뭐가 짜증이 났는지 지금 침대를 박박 긁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나? 우리 사회계약러 로크로 돌아와서, 그래서 로크는 자연 상태를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홉스는 성악의 관점에서 자연 상태 역시 전쟁 상태고 갈등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크는 홉스와는 다르게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평화롭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는 아닌데 홉스의 전쟁 상태에 비해서는 좀 평화로워. 그러면 여기서 왜 완벽하게 평화롭지는 않을까?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데 때때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평화롭지 않아. 완벽하게 평화가 아니라 비교적 평화롭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로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왜 때때로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연법이라는 거 아래서 자연권을 누리면서 나름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법, 자연권,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자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언제? 생활과 윤리 제일 처음 시간에 다양한 윤리학의 이론들을 배우면서 의무론의 하나로 칸트와 함께 자연법 사상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돼. 아퀴나스 나오고. 자연법은 말 그대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규칙이 된 법칙을 얘기하죠.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된 법칙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들 자연스럽게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맨날 드는 예시가 뭐야? 너네 길거리 가다가 돌 못 보고 넘어져. 이젠 진짜 이 예시도 지겹다. 돌 못 보고 넘어질 때 니네 어떻게 넘어지냐고. 그대로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그대로 다운합니까? 코 깨지게? 이빨 강냉이 털려? 아니면 그냥 뒤로 넘어져 백다운하는 것처럼? 아니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뻗잖아, 앞으로. 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보호 본능,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나도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그런 본능이 있을 테니까 서로 해치지 말자. 그게 하나의 자연법이었잖아요. 자연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 법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다. 이게 자연법의 특징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평등해요. 왜? 모든 인간들 다 이성 있고 똑같이 다 남자든 여자든 선생님이건 너희들이건 뭐 신분이 높건 낮던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모두 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들 생명 빼앗지 말고, 그 사람의 자유 빼앗지 말고, 그 사람 거 훔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법이었잖아요. 그럼 또 하나, 자연권은 무엇이냐? 자연권은 생명에 대한 권리. 각자의 생명 누구 겁니까? 각자 거죠. 자유롭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어떻게 얻은 물건, 그거 내 거죠. 사유재산권 같은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되는 권리, 그게 바로 자연권이에요. 이거를 천부인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늘이 부여해 준 거예요. 사람에게 권리를. 그 권리가 뭐냐? 생명에 대한 권리. 네 생명 네 거, 네 자유, 너의 물건, 너 그런 거에 대한 다 권리, 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 그게 바로 자연권이야. 너무 깊게 들어왔나요? 아니야. 이거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거야. 이 두 가지가 로크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에서 나름 잘 지켜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워. 근데 왜 때때로 갈등이 발생을 하냐?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나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로크가 봤을 때 공통의 재판관, 즉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는
쭉 유지되지 않고 때때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왜냐? 각각의 개인은 스스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요. 이때는 자연 상태는 로크가 봤을 때 공통의 잘잘못을 따져주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각 상황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집행관은 각자 자신이야. 친구들끼리 싸웠어. 누가 잘못이냐를 따질 때는 각자가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불완전해.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완벽해. 나는 한 치의 실수도 없어. 인간은 완벽해. 그런 생각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거든.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다툼과 분쟁,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재판관이 없다는 거야. 즉, 국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했어. 이거 누구 잘못이냐? 국가가 있으면 우리 법원 가잖아요. 경찰이 해결해 주죠. 경찰, 법원, 국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아직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이런 갈등을 조정시켜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깨지기도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 생명에 대한 자유권, 사유재산권, 나를 좀 더 안전하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연권을 제대로 확실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로크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나 자유권이나 사유재산권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좀 더 잘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었던 권력을 국가에게 맡깁니다. 자연법을 집행했던 그 권력을 국가에게 신탁합니다. 신탁이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믿을 신자에 맡길 탁자예요.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신탁 통치 배웠죠? 그거랑 같은 의미에서 국가에게 믿고 맡기는 거야. 뭐를?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연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잘 판단을 해주고 법을 집행해주는 집행관 역할을 우리 대신해서 네가 해 국가, 그러면서 국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로크의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개인들, 즉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자연법을 집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개인들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 재산보호, 즉 자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가장 주된 역할이야. 로크의 국가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 로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로크는 대의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했다라는 거. 앞서 나왔던 홉스는 정치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군주제, 절대군주정을 채택을 했었죠. 하지만 로크는 대신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대의민주주의 누구? 로크. 절대군주 누구? 홉스. 그래서 대리인을 선출해.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해줄. 그래서 대리인 선출하여 권리를 국가에게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다. 몇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크는 이권분립이라고 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좋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는 딱 이거. 대의민주주의. 누구? 로크라는 거. 그런데 로크는 왕을 두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제 정치를 진행하는 그런 입헌군주제를 채택했다라는 거. 근데 머릿속에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로크에게서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저항?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어떤 경우에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 아까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좀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즉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대신 국가에게 믿고 맡겼죠. 개인들은. 믿고 맡겼단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을 저버렸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언제든 국민들은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했다라는 거. 우리 앞에 나온 누구랑 비슷? 맹자랑 비슷. 맹자는 뭐?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학자. 앞에 나왔던
홉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 비교해서 잘 정리해놔. 여기까지 로크. 우리 문제로 한번 볼게요. 1쪽에 2번 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한 권리와 자유권과 집행권을 사회의 옳은 방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양도한다. 입법부의 권력은 자연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나왔던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입법부, 즉 국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한다, 넘긴다. 계속해서 입법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로 나름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연 상태에서 뭔가를 갖고 있었는데 불안하니까 비교적 평화롭지만 하지만 때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기본권, 여기서 기본권은 자연권을 의미합니다.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요청한 사람, 로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는 지금 안 풀 거고 두 번째 관점 볼게요.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맞죠? 로크 입장 맞잖아. 국가가 왜 생겨났어? 시민들, 개인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연권을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그 자연권이 뭔데? 생명권과 사유재산권. 그걸 보호해야지 국가가 그렇게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해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관점.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never 저항할 수 없다? 아니죠. 로크는 저항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X. 마지막.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다. 우리가 이 학자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회계약론자 로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국가는 자연적 산물이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국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 만들어지게 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됐다 이게 아니라 국가는 인간들이, 개인들이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로크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 홉스나 뒤에 나오는 루소 모두 다 이 마지막 선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이다라는 말 때문에. 인위적이죠. 사회계약론자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관점도 틀린 것. 맨 위의 관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배우도록 할게요. 루소는 앞에서 홉스는 인간관 성악설, 로크는 백지설을 얘기했다면 인간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누구? 맹자가 성선설이었던 것처럼 동양에는 맹자, 서양에는 루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해서. 그럼 루소는 앞에 나왔던 두 학자들과는 어떤 차이점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를 해 나가느냐? 자연 상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가 존재했다는 것은 다른 홉스나 로크랑 똑같이 갖는 공통점이지만 자연 상태와 국가 상태 사이에 사회 상태라는 것을 추가시켰다라는 점에서 홉스와 로크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좀 독특한 개념이 되겠죠. 자연 상태는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어도 평화로워요. 앞에 나왔던 로크가 비교적 평화로웠다면 루소는 평화롭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 선하거든. 자연 상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자족적,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각각의 인간들은 개별적인 독립 상태로 살아갑니다. 사회를 이루거나 국가라는 거 없겠죠. 그리고 이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요, 모두 다 자유롭고 똑같아요. 평등한 상태예요. 근데 이러다가 루소는 자연스럽게 인간은 곧 모여 살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인간들은 그 사회 상태에 들어섬에 따라서 드디어 갈등이 발생을 해요. 왜? 루소는 사회 상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로소 이때 사유재산, 내 거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루소의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마다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구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진 자가 생겨나게 되고 더 적게 가진 자가 생겨나게 돼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고 누구는 많이 가진 사람, 누구는 적게 가진 사람, 그럼 결국 개인들 간에 불평등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루소가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써요. 거기에는 왜 인간들이 지금처럼 불평등하게 되었을까? 물론 지금 현재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계급이요? 돈에 의한 자본주의로 인한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고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 빈부격차의 원인, 루소는요, 사유재산으로 봐요. 그리고 이런 사회 상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혼란의 사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극복하냐? 사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소가 요청하는 건 바로 국가예요. 루소는 국가라면 반드시 일반 의지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 대빵 어렵다. 일반 의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일반 의지라는 게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의지가 있어요. 루소에게서는. 루소는 모든 인간들은 의지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의지 가운데 나 개인적인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선생님은 일단 살을 5kg 정도 더 빼고 싶어요. 뺄 거야.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마니를 하루에 3번 더 지금 한 번씩 산책시키는데 3번 오바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2번 산책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의지는 윤지우 개인의 의지죠. 여러분들은 없잖아. 5kg? 아유 안 빼도 돼. 괜찮아. 아닌가? 어쨌든 모든 인간들은 각자 사적인 영역에서 발휘되는 특수한 의지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의지가 있어요. 일반 의지라는 건 공공의 의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공공선 혹은 공익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이 사회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공익이라고 얘기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공선, 공익. 국민들의 자유 보호하고 생명 보호하는 것. 누구나 다 똑같이 바라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내 생명이 안전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죠. 모든 친구들은 우리 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우리 반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우리 반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반 친구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거고 의지일 거예요. 좋은 반이었으면 좋겠고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고 진짜 훌륭한 반이었으면 좋겠어. 이건 선생님만 가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겠죠.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 나는 우리 반 분이 개떡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구렸으면 좋겠어. 후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4반? 없죠. 그 공공성과 공익을 실현시키고자 누가 등장한 거야?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국가는 제일 중요한 역할로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루소는요. 앞에서 홉스는 절대군주, 로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했다면 루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뭐야? 직접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걸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입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대의민주주의죠. 우리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정치적인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나라를 지금 정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루소는요, 그런 로크의 대의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해요. 왜? 루소가 생각했을 때 공공의 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의지는 어느 한 명에게 몰아줄 수가 없어. 20명의 공익에 대한 의지, 일반 의지를 얘 한 명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국민의 수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국민의 수는 적어야겠죠. 왜?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4천만 명? 그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언제 4천만 명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있겠어? 너무 비효율적이죠?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아야 돼요. 나라의 규모가, 공동체의 규모가. 그래서 루소는요, 소규모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이 소규모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빈부격차의 문제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누군가는 너무 많이 갖고 누군가는 너무 적게 갖는 그런 상황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루소는요, 사유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유재산 적당히 하자. 제한점을 둬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루소는 빈부격차 싫어하고 사유재산 때문에 인간 불평등이 발생했으니까 사유재산 갖지 말자. 부정했나? 아니야. 부정했다라고 나오면 루소는 틀려. 완전 부정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좀 줄여나가자. 제한점에 초점을 둔 거지 아예 제거하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예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꼭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사회계약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역할과 의무도 마무리했어요. 특히 사회계약론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상 듣고 나서 그냥 띡 덮어놓지 말고 꼭 문제풀이하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해 두도록 하세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은 선생님이 자주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문자 보내는 혹은 선생님 개인 번호, 그 직통번호, 학교 직통번호로 어쨌든 맞을 거야. 쪽으로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더 잘 답변을 그때그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수고 많았고 코로나 조심, 마스크 꼭 착용. 안녕.